자, 이번 시간은 26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발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좀 배정을 하면서 자, 26강 다음에 감정평가를 좀 먼저 가려고 해요. 감정평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좀 좌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또 시험 제도인데 이게 우리 학교론에 들어갔어요. 6에서 7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공인중개사는 대표적인 게 그 뭐 우리 동영상이 타 업체지만 해커스라는 강남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뭐 영어 쪽으로 이제 유명한 학원이지만 유명한 곳이지만 공인중개사도 저희가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쪽에는 좀 많이 자리를 좀 잡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감정평가사는 한림법학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간평은 그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림법학원이라는 윌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평사로서는 최고죠. 거기서 이제 제가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하면서 거의 감정평가 이론에 학교론이 들어가거든요. 이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연결시키니까 감정평가를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 파트부터 마무리를 하고요. 자, 들어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는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고요. 정비 사업에 이용했다는 부분이 제가 오른쪽에 참고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 사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칭은 요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99페이지를 가시면 박스에 보시면 원래 이건 공법 문제거든요. 근데 공법 문제가 학교론에 거의 출제가 된다는 자체는 그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지구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를 공법에서 우리가 배우세요. 공법에서 배우시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가 키냐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 그래서 여기는 자, 키워드를 잡으세요.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열악이라는 단어만 있죠. 아까는 극히 열악인데 이런 데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열악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양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공법 시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도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됐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 사업이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노후 불량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재개발은 열악하지만 재건축은 아직은 양호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그래서 자,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양호하다면 주택 재건축, 극히 열악은 주거 환경이죠. 자,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은 안 들어가죠. 토지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죠. 상업지, 공업지 나오면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고, 자, 우리가 5번이 나왔어요. 우리가 27회 때 공법 문제거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자, 그럼 이거는 두 가지인데 단독과 다세대예요.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요거 그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또 찍어라. 그래서 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나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화,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하면서 가로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가로 나오면 이제 가로주택이다. 특히 소규모라는 자체가 또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또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은 작년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안 나오다가 304페이지 가시면 10번에 부동산 개발 관련 다음 설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은, 자, 단독주택 다세대 나오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극히 열악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열악하면 재개발, 그 다음에 양호하면 재건축,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우리가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공법 문제에 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공법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좌측에 보시면 이제 298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이죠. 극히 열악이고,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 공업지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법에 나와 있다면, 자, 학문적인 접근이 시행 방법에 있던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재개발이 시행 방법에 따른 분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하라. 그러면은 가장 소극적인 건 보존 재개발이에요. 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철거 재개발입니다. 자, 보존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요거는 노후 불량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방지를 해요. 사전이 나올 수 있고 예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은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 신도시는 아직은 우량합니다. 나중에 불량화될까봐 노후 불량화가 우려돼서 아직은 안 됐지만 사전에 방지가 나온다면 보존 찍으셔야 돼요. 자, 수복과 개량의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양호하면 재건축, 열악하면 재개발이잖아요. 좀 양호한 건 수복입니다. 자, 수복이라는 자체는 현재 대형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만 요인만 제거하거든요.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이에요. 요인만 제거. 그래서 이따 문제를 보지만 요인만 제거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철거라는 건 완전히 적극적이죠.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하라. 철거까지. 철거는 기존 시설을 제거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대체해요.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철거 재개발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겠죠. 우리가 수복과 개량 같은 게 선진국에서 사용되는데, 철거는 완전히 제거예요. 완전히 제거. 그래서 이거는 전면 재개발에 들어가고요. 자, 이건 부분 재개발이죠. 부분 재개발이다. 그래서 개량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냐면,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첨가라는 게 있어요. 자, 수복보다는 이제 개량은 좀 열악하죠. 그래서 기존 시설이 부족하다면 확장, 개선, 첨가. 그래서 확장, 개선, 첨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개량 재개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 질적 수준을 높여서 도시 기능을 높인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수 개철로 아직은 이렇게 안 나왔지만은 가장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하라. 그럼 우리가 수복하고 보존을 바꿔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밌게 갈게요. 그냥 우리 여성분들도 재개발하잖아요. 보존은 우리가 사전에 마사지 맞는 게 보존이고, 수복은 보톡스 맞는 게 요인만 제거고, 코를 높이는 거는 이게 첨가시키잖아요. 개량이고 또 개선시킨다. 그 다음에 갑순이가 성형외과 갔는데 답이 안 나온대. 다 고치래. 완전히 제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우리가 암기기법. 사전에 전자 들어가니까 보전에 전자 들어가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방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하면은 개자 들어가는 게 개량밖에 없고요. 완전히 제거는 철거잖아요.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가
아까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자, 페이지로 가시면 302페이지입니다. 안 풀었던 거. 302페이지 가시면은 6번 문제잖아요. 6번.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은 2번이죠. 자, 2번.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보존 재개발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의 요인만 제거해요. 자, 보존은 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수복입니다. 그 다음에 간 김에 자, 1번을 가시면 시장의 불확실성에 개발업자가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자, BOT 나왔네요. 3번. 민간 사업자가 수조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합니다. 건설이 빌드죠.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오퍼레이트죠. 운영해서 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 등에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트랜스퍼입니다. 이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시키게 되면 BO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는 거고요.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생각나시잖아요. 개발된 부동산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자, 이거는 시장성에 들어갑니다. 시장 분석이 아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 공업지역이 중요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일단은 298페이지 가시면은 자, 개발 방식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뭐 당구장 표시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 있기 크기, 뭐 시행의 용이성, 사적 시설의 충족성 같은 경우는 예전엔 출제가 돼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볼 때 보고 일단은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용개발에는 오른쪽 박스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개발 파트가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토지공사였죠. 예전에는 정부나 토지공사가 돈이 없을 때는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없어지면서 도시개발법이 통합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 안쪽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야, 정부가 너 이거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좀 나도 나가 있어. 우리가 정비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토지 구획을 이제 정리하는 이렇게 정리해 줘요. 자, 그러면 이제 갑돌이 땅을 토지 구획을 정리하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나중에 개발 사업을 충당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땅으로 받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채비지라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보류지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얘가 요만큼만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재분배 받습니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지 방식. 자, 그래서 권리는 축소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1970년도에 토지 가격이 막 7배나 뛰어요. 투기가 발생합니다. 개발이 이게 사유화될 수도 있죠. 개발 자체가 복잡하고요. 기반시설 확보가 좀 어렵죠. 그래서 1980년대서부터 공용개발, 택지 공용개발로 바꿔버려요. 택지 공용개발 사업. 자, 우리가 80년대 목동, 안산, 신도시는 다 수용 방식으로 갑니다. 개인의 땅을 수용해버려요. 우리가 판교 신도시 할 때 개인 땅을 수용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또 사서 나중에 개발을 해서 파는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직접 개입이라고 봐야 돼요. 앞쪽에서 우리가 정책 파트 봤던.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에서 직접 개입이나 또 택지를 이제 우리가 분양할 수 있죠. 일반 건설업체나 이제 우리가 LH공사할 때 분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 이제 그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집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죠. 그래서 택지 공용 개발은 이제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소멸.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니까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과 이건 매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매수 방식도 맞고 수용 방식도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이지만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
공용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자,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되죠. 그러면서 예외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LH공사죠. 근데 공용개발은 이제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가 되겠죠. 그럼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 부담 및 채비지 매각 수익금 재원 조달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공용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토지구역은 환지 처분, 권리가 축소되는데 공용개발은 강제수용, 권리가 소멸된다. 자, 그럼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단점이 뭐였어요? 절차가 복잡하며 개발이익 환수가 좀 곤란하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공용개발로 간다면 공용개발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가 반대죠. 그다음에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되면서 토지이용을 효율성을 또 높이게 되겠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구역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개발 참여로 민원이 좀 최소화되는데 공용개발은 민원이 발생해요. 보통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토지구역은 처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용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용개발은 시행자가 작은 부담이 또 가중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자의 작은 부담이 가중된 것은 공용개발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좌측에 보시면 개발 방식이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단순 개발 방식은, 자, 단순 개발 방식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토지 소유자 지주가 자기가 자력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법 시간에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라고 배우시거든요. 토지형질 변경 사업. 그러면 자기에 대한 그 소유권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권리가 불변이죠. 불변이다. 그래서 권리 불변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또 화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됐죠.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됩니다. 택지 공용개발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자, 혼합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환지하고 매수를 합친 방식이 혼합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남아있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안 했던 것도 좀 다 체크해 볼게요. 자, 오른쪽 1번 문제는 완벽하게 했어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자, 완벽하게 다 했는데 2번에 3번이 정답이었죠.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한 방식을 혼합해서 전면 매수 방식이 아니라 혼합 방식이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환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유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하죠. 그래서 자, 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 후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매각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 이후에 매각이 아닌 환지 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한테 이전한다. 자, 그다음에 좌측에 뭐 2번 같은 건 이제 PF는 금융이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개발 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3번 했었고, 그 다음 5번 혼용 방식은 환지와 매수 등을 혼합한다는 게 또 나왔네. 도시개발사업, 사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 자, 4번 완벽하게 풀었고요. 5번도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가시면 6번 했고 7번 했고 그 다음에 8번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좀 잠깐 넘겨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 앞쪽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부동산 개발의 정리가 있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294페이지거든요. 294에 보시면은 4번 문제의 1번이 지금 말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시공을 담당에는 제외된다. 또 그랬습니다.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 다음에 나왔네요. 시장성 분석은 어떻게 돼요? 향후 개발된 부동산 현재나 미래의 시장성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거 4번 했고 5번이 정답이다. 10번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개발 파트는 중요합니다. 네 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파트 다시 한번 제가 훑어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 291페이지 가셔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분석은 5단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한다. 시장이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특정 부동산의 유형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시장성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개발된 부동산이. 그 다음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세 글자니까. 근데 흡수율은 제일 중요한 게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타당성은 그 똑같은 결과 나오더라도 개발업자가 요구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민간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 제조 공동, 컨소시엄, 사업 수탁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자체는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른데 위험하다. 지조 공동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바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이 공사비 대물 변경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경과 분양금 수익금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다 등가 교환 방식이면서 이익을 공유해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넘기시면은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은 형식상 차이는 있으나 수수료가 발생되는 건 공통점이죠. 하지만 사업 위탁은 소유권이 안 넘어가고 수수료만 받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신탁회사가 되고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나왔었어요.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컨소시엄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고 법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차지계약 만료시가 나왔습니다.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 그 다음에 이제 BTO나 이것들은 다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게 298페이지 가시면 BTO와 BTL이다. 자, 건설하고 이전하는데, 자, 오는 오퍼레이트, 직접 고속도로나 터널 공사 같은 경우는 사용료로 부과하면서 돈을 내니까 버스와 택시가 터널 지나면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회수하다 보니까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를 이제 부과하는데 민간의 수요 위험 부담이 생기니까 사후에 보장을 해주고 BTL 방식은 임대용이니까 리스죠. 그래서 학교 건물 같은 건 이제 임대료를 받으니까 시설 임대료로 이제 회수를 그러니까 그 투자비 회수가 이제 사용자한테 그 수요자한테 어려우니까 민간의 수요 위험을 좀 배제시킬 수는 있죠. 미리 이제 확정되니까 사전에 보장을 한다. 그래서 BTO 방식이 더 수익이 높지만 위험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299페이지 가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히 열악,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세대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은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내용들 보수개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 풀었던 요인만을 제거한다는 건 수복, 사전의 방지, 보존, 확장 개선 첨가 개량, 완전히 제거 철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을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 이제 매수 방식으로 가면서 이 두 가지 비교가 잘 나오는데 환지 방식이 잘 뜹니다. 그래서 단순 개발은 그냥 우리가 자력 개발이니까 토지 용질이 권리가 불변되지만 환지 방식은 이 매수 방식보다는 이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은 택지 공용 개발 사업으로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돈이 없을 때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썼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재매각하고 매각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돌려주는 건데 너무 투기가 발생하고 지가가 7배나 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다? 공용개발로 간다. 공용개발로 가서 계획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를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민원이 좀 발생하면서 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 토지구역 정비사업과 공용개발도 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나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정책 파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세와 비조세가 있습니다. 조세는 양도세 같은 게 이제 세금이고요. 비조세가 개발부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토지구역과 공용개발 사업도 비조세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확 우리가 공용개발로 바꾼 거죠. 그다음 우리가 토지은행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간다면 이 토지은행이라는 자체가 정책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 토지은행의
토지 선매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한다는 것도 좀 비교해 보실 만합니다. 문제집 때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6강은 개발 파트는 이렇게 끝내고요. 자, 감정평가 파트로 좀 갈게요. 감정평가. 그래서 지금 끝내기 좀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좀 가면서 우리가 26강서부터 갈게요. 자, 감정평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걸 많이 하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파트가 투자론하고 금융론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좀 우리가 투자를 하세요. 그럼 6, 7문제 정도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감정평가 파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 파트를 6에서 7문제인데 자, 우리가 꼭 잡자라고 한다는 거.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냐면 자, 강의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그래서 우리 미리 38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86. 자, 이 386으로 가시면 자, 최근에 트렌드가 감정평가 시험의 1차 과목의 학개론에도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잘 뜹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여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론상으로 나온다는 자체는 아무리 평가사를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 쪽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업무하고 이제 맞붙여서 이의신청도 막 제기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세부적으로 왔다 갔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예 감정평가 파트를 마스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강의하지만은 감정평가 파트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강사들이 감정평가를 전공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또 강의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빡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제가 감정평가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평가사도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고득점을 위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데를 가라는 얘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계산도 없고 법이고요. 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딱 자리만 잡으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줄여서 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나왔지만 법이 좀 나눠졌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어떻습니까? 이 평가사에 대한 그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2문제가량이나 3문제가량 나왔을 때는 굉장하거든요. 물론 3문제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2문제가 가장 맥시멈이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우리가 이 부동산 공시에 대해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370페이지로 가시면 370페이지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은 이제 2016년 9월 1일서부터 이제 평가사 시험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개정 이유가 이제 일단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페이지 370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그 시행 날짜가 2016년 9월 1일이에요. 작년에 27회죠. 작년에 10월 27일 정도 봤거든요, 우리가.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이 날짜로 보는 게 아니라 시험 공고예요, 시험 공고. 그러니까 시험 공고가 우리가 7월 달 정도에 시험 공고를 했죠. 그럼 시험 공고 현행 법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들어가요. 그래서 개정 이유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 주요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는 따로 이제 여러분한테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공시가 조사 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을 일일이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 및 개별주택 가격 검증 업무를 감정을 의뢰한다는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많이 또 대모를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이라는 자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비주거는 공시에 대한 게 명시가 안 됐어요. 근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가격공시위원회로 이제 개칭이 되면서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주요예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총칙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바뀐 거 자체는 그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조금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두세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 및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가사 시험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우리 학교론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킬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꾸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은 308페이지를 가져서 감정평가의 개념과 기능이 있는데 자, 개념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감정평가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가액이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의는 가셔야 돼요. 자, 토지만 평가하는 게 토지, 건물, 기타, 뭐 자동차도 평가를 하겠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까지가 여기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평가입니다. 화폐 가치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가치와 가액을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은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예요. 정책의 4개, 경제의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은 정부가 정책을 쓰면서 어떤 공적 활동에 있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세금을 때리거나 수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가격을 알아야 되고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가격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가치를 판정하는 정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되고 합리적 손실보상, 가세 합리화, 그다음에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는 자, 부동산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앞쪽에서 배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를 이용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적이에요. 근데 경제적은 뭐예요? 시장이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이 잘 안 돌아가. 그럼 부동산이 효율적인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 가격이 나와줘야 불안전을 보완하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돼요.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질서가 또 확립되고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내가 암만 좋아도 비싸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자원 배분이라든지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질서. 거래는 시장에서 하잖아. 우리가 경제적이죠. 의사결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는데 적정한 가격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었고 여기서 다른 거 하나 넣은 다음에 아닌 걸 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욕심을 낸다면 제가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이 평가사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 기능은 4개고 경제적 기능은 3개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정책적이 아닌 게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일단은 박스에 친 게 나중에 제가 법에서 감칙에서 물건별 평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3가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기타 분류는 우리가 출제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물건별 평가요. 대상 물건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냥 가볍게 볼게요. 필지와 핵지라는 얘기는 거긴 없지만은 가볍게 본다면 네 가지 감정 평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지, 2번지가 각이 비슷하면은 획지로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자, 여기가 평당 100만 원, 얘가 300만 원이 틀리기 때문에 껌껌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필지, 이거 그냥 참고하세요. 예전엔 나왔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옵니다. 1필지가 그냥 1획지가 면적이 되죠.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원칙, 개별 평가가 개별로 하여야 한다고 나오죠. 근데 얘가 예외가 있죠. 예외가 구분과 부분, 일괄 평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괄 평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일괄 평가는 만약에 4번지, 5번지가 아까는 가격이 틀렸는데 100만 원, 110만 원 하면 비슷비슷하죠. 그럼 일획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지를 그냥 일획주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둘 이상이라는 게 단어가 나옵니다. 자, 둘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 이건 어때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과 상호의 용도상의 불가능한 경우는 일괄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일획주를 묶으니까 일괄평가다. 이렇게 보고요.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내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구분이라는 것은 자, 거기 보시면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라는 게 다 있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자, 하나입니다. 하나. 3번지 하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필지가 있다면 하나를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격 수준을 나눠서 주유소와 카센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액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가 달라요. 그럼 이액주는 나눠서 평가니까 구분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 평가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의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전면 후면 가치 후면이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에 하나의 필지에 전면과 후면이 다르게 평가한다 나왔어요. 자, 이건 도로 노선이잖아요. 전면은 보통 상업지가 낮고 뒤는 주거지가 낮잖아요. 그럼 전면과 후면이 나오면 무조건 구분평가 찍으셔야 됩니다. 구분평가. 자, 그래서 자, 재밌게 그냥 갈게요. 염리 그냥 재밌게. 만약에 이제 염리 여성분들 그죠? 우리가 어떤 분이 저는 아시는 지인이 여성분이 저는 여름철에 치안이 너무 많이 쫓아와요. 그럼 얼굴 들이대라고 하세요. 그죠? 도망간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전면과 후면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치안이 쫓아온다. 그럼 절대 가스통 사지 마시고요. 자, 싹 앞으로 전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구분해서 평가하니까 딱 보다 안녕히 계세요. 얼굴이 무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후면과 전면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과 후면 나오면 구분평가 찍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분과 부분을 바꿔냈습니다. 얘들이. 자, 부분이라는 것은 특히 토지 수용 시 보상평가 때 많이 이제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토지가 있어요. 전체 토지가 그냥 평으로 할게요. 제곱미터인데 150평이 있는데 자, 정부가 여기를 50평만 도로를 편입시킵니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수용시 보상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법정평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일체로 이용된다는 것은요. 자, 지금 150평이 전체가 1억 5천이면 50평 5천만 원만 보상해주면 돼. 보상 보통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죠. 일부분. 자, 아까는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만 평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죠. 대해서는 부분평가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한 필지 토지 일부분이 토지계획시설에 저촉됐다. 수용될 경우 저쪽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오늘 조금 어렵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완전히 완벽하게 해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지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감칙이죠. 교재를 여러분들이 감칙에 대한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388페이지 보시면 감칙 제7조에 있습니다. 개별 물건 기준이 원칙이에요. 감정평가는 개별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자, 둘 이상 나왔습니다. 무조건 일괄입니다.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과 상호간의 용도상의 물건의 행위는 일괄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왔다, 부분 나왔다 해서 부분 취급을 하면 됩니다. 구분해서 평가하죠.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죠. 한 부분이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특수한 목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는 안 나갔지만 문제가 310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대표적인 게 3번 문제입니다. 최근도 아니죠. 이거 19회니까 좀 됐네요. 그래서 3번의 다음 선 용어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아니라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그 필수적인 평가가 있어요. 필수적 평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요약식으로 되니까 제가 좀 이 기본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서 못지않게 내용들은 다 충실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308페이지로 가시면 이따 문제를 볼 때 임의적과 필수적이라는 게 틀려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의적과 필수적에서 임의적은 자유의사대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이야. 그래서 필수적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경매평가가 나왔어요. 잠깐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경매평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경매는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필수적과 임의적이 바뀐 게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310페이지 이번에 이따 다 풀어드릴 거지만 법원의 경매개시라는 법원평가예요. 3번에 가시면은 이거는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나왔잖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하고 조건부를 한번 묶어보세요. 자, 현황과 조건부. 저것도 이제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감칙을 보여드리겠지만 현황평가라는 자체가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태고 우리나라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은 현황 그대로,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 그대로 나오면 현황입니다.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건부지가 되죠. 있는 거로 보니까. 그래서 보고요. 조건부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 시간에 조건하고 기한을 배우세요. 기한은 장래 도래 시점이 확실한 거고요. 조건부는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럼 하나의 낮으로 보거든요. 그죠? 물론 뭐 이건 하나의 예인데, 자, 현황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 물건 등 현 상태, 그제 유지, 이용 상태, 현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현황이에요. 근데 조건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어떤 사태의 발생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조건인데, 시험 문제는 밑에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감칙 제6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기준시점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인데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됩니다. 고법상 제한 항상 받죠. 이건 현황으로 우리 기준을 해요. 왜냐하면 조건으로 하게 되면 남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그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제 얼굴을 조인성으로 이제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저도 알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떤 조건이라는 자체가 남용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현황에 맞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감정평가 업자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술적인 가치 형성률 있는 걸 나중에 배웁니다. 실제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경우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조건도 원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춰 사회 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 항에 이 붙일 때, 조건을 붙일 때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객관적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들어가긴 해요. 여기 빠졌죠? 근데 그건 빼뜨렸습니다. 근데 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걸 따른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휴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310페이지로 가시면은 2번 문제를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테지만 2번에 5번을 보시면 본 감정은 A 물건의 상태 용도 기존 시점 현재 상태를 그대로 평가한 현황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온다면 현황 기준을 한다는 게 원칙인데 현황 기준을 한다는 원칙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꼭 여기 숫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치를 살펴서 가액 표시한다. 정책적과 경제적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괄 구분 부분에서 개별이 원칙인데 2개 이상이면 일괄, 하나의 것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은 부분이다. 필수적은 경매는 임의적이나 필수적이고 현황 현재 그대로, 조건은 전제로,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한다. 근데 현황 기준이 원칙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서부터는 우리가 27강으로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